이사야 벌린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늑대의 자유가 양의 죽음, 이런 것처럼 늑대에게 자유를 주면 양이 죽는 것처럼 서로 상보적이기 때문에 늑대는 자기를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양은 안전하게 살 자유가 사라진다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마치 무슨 한국 전체가 아니면 전 세계 전체가 지고지순하게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결국 다루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특정 주체의 자유는 다른 주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소개하는 채북스의 채부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자유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또 자유민주주의가 또 우리나라 정치판에 굉장히 화두 아니야. 그래서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 자유의 길은 노벨 경제학상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저서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MIT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일에서 정교수로 부임을 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듀크, 스탠퍼드, 옥스퍼드, 프린스턴, 일단 뭐 제가 미국 대학교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름이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서 다 재직을 했고, 그리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경제자문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수석부총재, 수석경제학자 출신이고 대중서도 굉장히 여러 편 썼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경제학자다. 글로벌 저서로는 뭐가 있냐면은 세계화 그 불만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좀 유명한 거는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너무 유명하고, 저는 앞으로 이 자유의 길이라는 책이 이게 올해 4월에 나온 건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 있는 라스메이칸 대학의 그 이강국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하셨거든요. 이강국 교수가 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책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가 스티글리츠 책이라고 하니까 이제 받아서 읽어봤는데 읽자마자 일단 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마도 저희 성향, 우리 채널 성향이 시장 자유론자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류, 소위 자유신봉자들의 헤게모니가 경제를 장악하면서 생긴 40년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역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채널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같은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그 외에 다른 폴 볼커 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이 조지프 스티글리츠 책도 약간 그런 연장선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뵈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나 다른 많은 책에서 전달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는데요. 사실은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급부상한 세계화, 그리고 자유주의, 소위 이런 걸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이 리버럴이라 불리는 경제 세력들이 어떻게 자유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미국 정치판과 경제판을 오염시켜 왔는가, 그리고 또 기업이 이후에 어떻게 초거대 부자들이 이 자유론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고 개인들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는지를 규명해 왔었잖아요. 돈칙제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다 저희 채널에서. 그런데 학문적이나 뭐 대중적이나 아니면 뭐 권위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서 있는 그런 경제학자가 쓴 신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늑대의 자유는 양의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그 이샤야 벌린의 메시지로 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무엇인가, 경제 사상사에서 자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습니다. 경제 사상사에서 자유라는 거는 오스트리아 학파였죠. 하이에크가, 오늘날의 시카고 학파죠.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학 사상사에서 자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졌던 계기는 1970년대 미국에 생겼던 여러 가지 불황과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1980년대 초에 폴 볼커로 인해서 결국 그 이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엄청난 기간의 돈풀기가 있었고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영화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밀턴 프리드만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선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갖고 오면서 시장 경제에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냅두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율이다.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애덤 스미스가 말하지 않았냐? 보이지 않는 손. 결국 개인들의 사익 추구를 가만히 냅둬도 사회 최대의 공익 추구가 되는, 사회 전체로는 이익이 가장 커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얘기하면서 이제 정부를 축소시키는 이런 형태로 갔던 거.
반대로 민영화를 엄청나게 추구했었던 것이 8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신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을 대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 이 사상은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케인지안들인데요. 이 케인지안들은 정부와 시장의 균형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케인즈는 대공황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을 하고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발전하고 정부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한 인물이죠. 이런 거를 사실 어떻게 부르냐면 혼합형 경제로 부르는데, 혼합형 경제가 80년대에 공격을 당했던 겁니다. 사실 자유시장 경제를 가만히 냅두다 보니까 1920년대 경제 위기가 왔는데, 대공황이 왔는데, 그거를 케인지안의 혼합형 경제로 잘 미국이 극복했는데 19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다시 자유시장 경제로 완전히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턴 프리드만 유가 대세를 장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영국에 퍼지고 대처 시절에 다른 프랑스로 퍼지고 이러면서 막 전 유럽이 막 민영화에 하면서 우리나라도 MB 정부 때 이거를 미국에서 배워왔던 사람들이 현재 경제 관료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론과 민영화를 추구하면서 MB 정부 때도 민영화를 했고 지금도 그 힘을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작동을 시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스티글리츠가 사실 프리드먼을 못 만나냐? 그건 아닙니다. 프리드먼과 한 컨퍼런스에서 프리드먼이 갖고 있는 그런 자유론이라는 것이 여러 다른 부분에서 반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공격했더니, 프리드먼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 논거나 증명으로 반박한 거 아니라 너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화가 나게 말했었다라는 내용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영원히 자유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인 미국도 이런 자유론의 시장론에 경도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를 40년간 해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도 사실상 거의 뭐 썩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의 균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사례로 신호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신호등은 다 아시죠? 도로에 있는 신호등은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약속인데, 동시에 신호등은 내가 못 지나가게 하는 거니까 규제죠. 마음대로 건너지 못하니까 굉장한 규제일 수도 있지만은, 신호등이 없다면, 그럼 규제가 없으면 더 좋아지는 걸까요? 그럼 차도 막 다니고 사람도 막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는 카오스라고 하는데, 신호등이 없어지면 카오스가 일어나고, 카오스가 일어나면 일단 사고가 많아지고, 사고가 많아지면서 반대로 차나 사람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신호등이라는 약간의 제약, 사회적으로 합의한 약간의 제약이라는 거는 그 제약이 없는 것 대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약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해서 더 큰 자유가 온다고 하는 건데요. 반대로 뭐 마음대로 다닐 자유를 서로에게 다 줘보자, 차에도 주고 사람도 주자, 그러면은 이게 자유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자유가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티글리츠가 얘기한 거는 자유라는 것이 어떤 지고지순한 선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데아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경제사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상보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겁니다. 뭐가 커지면 뭐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거가 이사야 벌린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늑대의 자유가 양의 죽음, 이런 것처럼 늑대에게 자유를 주면 양이 죽는 것처럼 서로 상보적이기 때문에, 늑대는 자기를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양은 안전하게 살 자유가 사라진다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마치 무슨 한국 전체가 아니면 전 세계 전체가 지고지순하게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결국 다루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특정 주체의 자유는 다른 주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고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자유에게는 경제학 책이기 때문에 경제 사상사와 경제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가득해요. 만약에 기업가한테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기업가에게 과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노동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의 자유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노동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유가 구속이 되죠. 그리고 또 기업가에게 자유를 너무 주게 되면은 상품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애덤 스미스 책에도 나와요. 기업가들끼리는 서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만나면은 사회를 기망하고 가격을 담합할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그럼 뭐가 훼손이 돼요?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가의 그 제품을 살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를 통해 가지고 기업가들이 너무 과잉 자유를 추구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지만은 마치 기업가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페이크 가신 언론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은행의 자유를 줘볼까요? 은행은 대출을 마음대로 하고 이건 나중에 거시경제 안전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가 거시경제 안정적으로 갈 자유가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저자가 경제 자문을 오래 했는데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양 세력이 싸웠지만은 결국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를 이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보게 되죠. 그래서 특정 경제 주체에게 자유를 막대하게 줬을 때는 다른 경제 주체 전체의 자유가 빼앗기는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금융에선 더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기관에 자유를 주자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암호화폐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암호화폐 쪽에 자유를 주면 줄수록 FTX 사태나 그냥 루나테라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체에게 자유를 줄 때 다른 주체가 자유가 훼손된다는 상부적인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프리드먼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사회에 어떤 큰 이익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사실 증명한 적이 없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자유시장 경제론에 대해서 이제 소위 선봉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덤 스미스조차도 이제 개인들의 사익 추구를 말할 때 무조건적인 무비판적인 사익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도덕 감정론이라는 그 책이 또 있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의 본성에는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행복이 자기한테도 이제 필요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의 신시카고파들은 자유라는 거를 과잉 강조하면서 개인들의 사익 추구라는 자유를 막대히 보장했을 때 사회 전체 이익이 커진다는 형태로 소위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결국 정리하면은요, 지금의 자유시장 경제의 자유라는 거는 정부의 무개입, 모든 것의 민영화 이런 방식으로 가왔었는데 자유와 상보적 관계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받았던 피해가 너무나 커졌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다른 경제학자들도 많죠. 뭐 루카스라는 그런 경제학자는 덕골통인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나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이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현대 경제 사상사에서 큰 역할을 갖고 있는 프리드먼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경제 이론 사상이나 이런 체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썼다는 측면에서 일단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종종 자기네 주장이 맞다고 얘기할 때 빼먹거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인데요. 이 외부 효과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나 경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모형을 돌리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가령 정부 지출을 많이 하면 그게 나쁘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정부 지출이 많으면 부채가 많다고 비판을 하죠. 근데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는 자산의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부채를 늘렸고 반대로 자산이 커진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자유시장론자들은 정부가 작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자산이 커졌다면 그게 문제냐? 가계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자산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가계부채가 문제인 건 맞지만 자산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을 공격할 때는 정부 부채가 많아도 정부 자산이 더 많으면 문제가 괜찮은 건데 이제 왜 정부 자산은 포커스를 안 하냐 이거고요. 두 번째, 자산을 정부가 형성하지 않고 결국 정부 가계 기업인데 정부가 돈을 썼는데 그 돈이 가계와 기업의 자산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문제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령 미국 정부도 테슬라가 어려웠을 때 5억 달러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현재 테슬라는 1조 트릴리언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테슬라 주식을 샀다면 그때 정부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었겠지만은 주식을 사지 않았고 그냥 증세를 통해 가지고 그 투자를 회수하고 있지만은 결국 정부 투자가 테슬라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드는 데 지원을 많이 했죠. 과거 코로나 백신 때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제 다시 외부 효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외부 효과라는 거는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보건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지식도 사실 외부 효과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다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런 외부 효과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가령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 감소를 자유롭게 주면 더 큰 비용이 되는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죠.
또 환경의 경우에는 환경을 자유롭게 쓰는 자유를 주면은 심각한 오염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안도 마찬가지고 보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자유시장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하냐면은 정부가 해야 하는 교통 인프라가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 하면은요, 아니면 전력, 에너지 이런 인프라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걸 다 민영화하자, 민간에 놔주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인프라가 과소 투자가 돼요. 교통이 너무 천천히 옵니다. 혹은 비용이 너무 올라갑니다. 또 민영화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익 추구로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서비스들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민영화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자기네가 가져가면서 손실은 사회 전체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민영화, 인프라 민영화, 전력 민영화 등등 각종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돈 벌 땐 자기네가 벌고 손실 나면은 공공 서비스 아니냐 이러면서 보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나 이런 쪽도 불충분한 정보 공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원 배분에서 착취가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냥 민간의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뜯어보면은 분야마다 시장 실패가 너무 많고 시장 실패가 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들인데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다. 연금도요. 원래 공적에서 했었던 분야인데 그거를 시장에 맡겼더니 미국은 건강보험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과거에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공적연금 없어지면 사적연금만 남아지겠네요. 그럼 사적연금만 남아지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실패하냐면은 결국은 사적연금 시장이 과잉 사익 추구를 하게 됐을 때 공적 재정으로는 더 안 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착각이고 오히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큰 외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면서 그런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것이 구조적으로 되었을 때 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문제가 영원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됐었고요. 케인즈도 대공황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장 실패가 얼마든지 구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시장 자유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와 시장이 같이 가는 방식으로 이제 혼합 자유주의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이강국 교수가 맨 뒤에 자기 서평도 썼는데요. 지금 대선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라는 거는 자유가 상보적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해서 말하는 자유이고요. 나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민주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종합적으로는 다수에게 이익이 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선해지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서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무슨 자유라는 거가 이쪽 진영에서는 자유를 개무시하고 있고 이쪽 진영만 자유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80년대 미국에서부터 배워왔던 사람들이 그 리버럴들이 잘못 전달한 자유라는 거고요. 경제학적으로 자유라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상보적이라는 거를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결국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이 자유라는 거가 주고 있는 그 키워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환상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사회 전체의 자유, 선택으로서의 자유가 커지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 책과 함께 아마티아 센이 쓴 선택으로서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같이 읽으신다면은 정말 굉장한 이론적인 뼈대가 되게 짱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좋은 책을 보내주신 이강국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책이나 읽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